진정한 코인 고수가 되려면 어떤 기업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5%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50% 빠진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제 고평가가 되어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졸린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비트가 오르면 어떤 알트가 오를까에 대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요새 기업들도 알트코인을 사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코인 고수가 되려면 어떤 기업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준비한 이미지가 기업들이 코인을 삼킨다. 보통 주식이나 투자업계에서 큰 손들을 이렇게 고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를 보니까 저 고래는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지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비트 말고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코인을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집어삼키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소식에 주가도 좀 이렇게 출렁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유진님 뭐 좀 인상 깊게 들어보신 주식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나 비트마인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고 참고로 제가 갖고 왔고요.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6월 5일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정책 수혜주 뭐 이런 느낌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준이 말씀해 주신 이제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 보시면은 네. 저도 정말 인상 깊은데 여기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채굴주입니다. 채굴 회사인데 비트가 아니라 이더를 사겠대요. 이더리움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불과 지금 뭐 2주도 안 됐습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쭉 올라가네요. 몇 배 오른지 아십니까? 2273%. 네,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와, 사셨나요?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솔라나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주가가 알트코인 못지않게 정말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지부터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시장의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 금리 뭐 인상기에는 그걸 해치하기 위해서 샀다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하를 또 고려하는 시기다 보니까 근데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는 전쟁이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을 해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도 변화에 맞추어서 좀 미리 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현물 ETF나 이런 것들이 승인이 안 돼서 가상자산 직접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살 수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회계 기준이 어쨌거나 바뀌어서 원가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평가했을 때는 샀을 때 딱 원가 이상으로 뭐 평가하는 것이 불가했는데 이제는 시가 기준으로 그걸 반영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손익이 반영되면서 가상자산을 사도 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면 어쨌거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혹은 뭔가 본인의 그런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좀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전략하에서 투자를 하는 건 꽤나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해당 기업들 주로 어떤 코인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는 이더리움, 솔라나 다양한 자산들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어느덧 하나의 이제 큰 흐름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벤처 캐피탈은 DAT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컴퍼니 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놀라웠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자산 VC가 가상자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투자한다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인상적인 그런 움직임이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비트 위주인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를 보유한 회사들도 좀 보이네요. 이제는 코인을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이 있어서 계속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코인 투자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도 좀 분리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순환 고리를 가져가는 건지 그 역학관계가 탄탄한지도 좀 궁금하네요. 가상자산 재무전략 회사들의 그런 논리 구조나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 기업들이 단순히 그런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을 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겠지 기대감이 굉장히 깔려있는 재무 전략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째는 자금 조달을 합니다. 주식을 이제 추가로 발행한다든지 전환 사채 등을 통해서 어쨌거나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입을 한 뒤에
뉴스가 퍼집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코인을 샀더라. 뉴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회사가 갖고 있던 순자산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크게 상승해서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상승한 주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더 모집한다든지 주식을 팔면서 또 코인을 산다든지 이러면서 이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어쨌거나 장점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감 더 올라갈 거야, 혹은 이 주식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단점은 기대감이 꺾이면 혹은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주가도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됐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옥석을 가려내려면 좀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어떻게 사례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회사를 투자할 때 전략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많이 이제 아시는 왼쪽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샘너 사이언티픽, 메타 플래닝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첫째,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실 거는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는가,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개수 대비 여기 자료를 보시면 6월 5일 기준 비트코인 10만 5천 달러인데 환산했을 때 실제 가치를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회사의 가치는 어떨까, 뭐 예를 들면 손익이든 부채든 비트코인 보유한 가치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는데요,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 실제 이제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위쪽에 보시는 마켓캡을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 가치 대비 마켓캡을 비교하면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 가치에서 뭐 왼쪽에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1.9입니다. 즉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 나냐 하면 약 2배 차이 난다. 나카모토라고 하는 티커를 쓰고 있는 기업은 뭐 13배까지 차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많이 참고하시는 것은 주당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냐, 투자하시는 분들이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기업들의 알트 투자가 언제 열리냐, 왜 열리냐에 관심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뭐 가치 저당 수단으로 매수를 하는 걸까, 보유를 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유한다 라는 전략이었다면 비트코인을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알트코인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자산들 이더리움, 솔라나, XRP를 제가 이제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살펴보시면은 알트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생태계가 더 성장할 것이다, 성장성에 베팅하는 성격이 좀 있고요.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스테이킹 같은 것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까지 추구하겠다, 심지어는 밸리데이터까지 하겠다 라고 하면서 생태계에 굉장히 몰입하겠다 라고 하는 성격으로 알트코인을 보유한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산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기업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미리 점검해야 할 혹은 염두에 둬야 할 리스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자산별마다 사실 운영하는 성격들이 다릅니다. 이더리움, 솔라는 앞서 말씀드렸고, XR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그냥 보유만 했을 때 이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아무래도 좀 마케팅 효과가 아닐까? 그 메리트가 또 굉장히 좀 상회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마다 구체적으로 운영 전략들 혹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주식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게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단점도 있잖아요. 좀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주가 기업 가치의 괴리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50%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혹은 손익 변동성과 회계 충격 측면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주가치의 희석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주가도 하락을 하는데, 이때는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인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게 쌀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항상 주식을 더 찍어서 발행해서 코인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코인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은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가 왔을 때는
저희가 많이 아는 독일 정부의 사건이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리스크가 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알트코인 같이 소수의 고래가 되었을 때 이런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 왜곡 및 지배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추후에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고래가 되었을 때 거버넌스, 생태계에 있어서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이런 보유보다는 단기적으로 경영진의 리스크에 따라서 회사 CEO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또 매도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 당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4가지 리스크도 명확히 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직접 페이먼트나 이런 인프라를 깔지 않더라도 쉽게 결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제 인프라는 기존의 인프라와 다르게 글로벌로 24시간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과 파트너십만 맺어도 충분히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크립토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장착하면 글로벌로 더 서비스를 하는데 유용하다 혹은 좋을 것이다 라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쉽게 이해가 됐던 게 전통 금융에서의 송금 체제 세계랑 비교를 했었을 때 같은데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전통 금융과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씀드리면 케냐에서 오스트리아로 송금을 하려고 했을 때 최소 3-4개의 은행을 거쳐야 되고 환전을 여러 차례 하면서 할 때마다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소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뭐 기존의 금융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트랜잭션 한 번 그냥 몇 초면 케냐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는데 정말 빠르고 간결하게 수수료도 진짜 0.1달러도 들지 않는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각각의 송금을 각각의 나라의 돈으로 맞춰서 트랜잭션 한 번으로 다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으로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 금융에 비해서 좀 편리하고 저비용이라는 점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나 편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면 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신영증권 리서치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발행과 유통 이렇게 2가지 시장으로 나눠서 보시는데요. 발행은 이제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곳, 유통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제일 많이 쓰는 데들이 거래소니까 크게 이제 2가지 축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행과 유통 두 축에 굉장히 여러 층의 레이어로 이해관계자 혹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코인 발행을 넘어서 각각의 플레이어들, 수익 구조들을 참고하여서 기업들이 이 시장 안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진짜 알짜배기는 어디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유주님이 그 서두에 카카오페이 네. 이제 들어보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보다도 누가 유통하느냐, 어떻게 유통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말씀드리면 서클이 IPO 할 때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부터 매년 서클의 매출 대비해서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는 매출액 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자료만 보시더라도 2023년 매출 17억 달러 중 약 2.3조 원 중에서 1.2조 원이 코인베이스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유통 파트너가 매출의 53%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익 역시도 코인베이스가 훨씬 더 많이 벌어간다. 두 번째로 매출액 대비 유통 비중을 보더라도 서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2024년 기준으로 서클 매출의 60%가 유통 거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그랬을 때 이것은 다 코인베이스로 넘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발행보다도 더 중요한 건 유통이다. 결국 누구나 만드는 건 시작일 뿐이고 누군가 써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 사원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자료로 페이팔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본인들이 발행을 했지만 발행을 하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다양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활용될수록 그런 사람들을 락인시키고 거기서 실제 쓰이는 수익들이 발생하고 어떻게 유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통 금융권의 수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의 경고도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코인 시장에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보고서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스템 구조적인 리스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사실 가장 이걸 신중하게 살펴보실 분들이고, 그리고 리스크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코인런, 그다음에 결제 및 운영 리스크, 그다음에 외환 거래 및 자본 유출입 리스크,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유효성 제한 리스크 등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 가장 아마 좀 언론에 많이 나왔고 했던 이유가 코인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뱅크런 같은 건가요?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내 돈 달라고 은행 가서 이제 그 인출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인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인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코인을 매도해서 갑자기 그런 패닉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래소에 이제 갑자기 또 자산이 확 빠진다든지 그러한 식의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검토하고 신중히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분류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그 혜택만큼이나 큰 변화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미 흐름은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한국 시장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한국 시장의 현 주소를 JP모건의 코멘트로 제가 한번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좀 가장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이제 추진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 다양한 그런 기업들은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다.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디지털 자산법이 발의 단계고 법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뭘 하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그런 데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독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부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떻게 시장의 유통 채널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어떤 페이, 카카오페이든 네이버 페이든 회사들이 본인들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부터 넘어가는 것부터 이뤄지지 않겠느냐라고 JP모건의 리포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검토하고 시장 참여를 검토하고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을 매수 보유하는 그런 기업들도 나타났고, 스테이블 코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지금 흐름 속에서 제도와 뭐 인프라가 좀 더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또 참여해주면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